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최고 퀄리티 미식축구 NFL 분석 채널 NFL 접학사전의 제이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에드입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정말 고대했던 슈퍼볼이 끝나면서 정규 시즌이 마무리되었는데요. 정규 시즌이 끝난 이번 주 며칠 안 됐지만 잘 지내셨나요? 네, 너무 재밌었던 슈퍼볼을 이제 뒤로 하고 또 이제 열심히 다음 시즌을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즌은 계속 되니까 준비를 항상 해야겠죠. 맞아요. 근데 또 이제 오늘 새벽에 이제 슈퍼볼 퍼레이드에서 또 총격 사건이 발생해가지고 음, 많은 사상자가 또 발생했고 이 와중에 또 어린아이들도 좀 다수 포함되어 있다고 해요. 그래서 굉장히 안타까운 사건이고 팬들의 좀 축제가 되었어야 할 곳에 또 이런 범죄가 또 발생했다는 것이 참 슬프기도 하고 무섭기도 한 그런 상황이네요. 네, 저희가 사실 되게 즐겁게 오늘 방송을 하려고 했는데 좀 이런 안타까운 사건이 있어서 저희도 정말 심심한 위로의 말씀 전하고 싶고 그리고 이런 일이 정말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후토크에 이어서 못다 했던 그런 진지한 리뷰를 한번 다뤄보고자 위클리 NFL 시간 준비를 했고요. 그럼 본격적으로 NFL 자박사전 위클리 NFL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는 이제 오늘 좀 경기를 좀 세밀하게 분석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이번 시간은 특히 에디님께서 아주 작정하고 알찬 내용 준비를 해주셨으니까 재밌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기에 어떤 양상이 펼쳐졌고 어떤 중요 포인트들 덕분에 경기가 이렇게 흘러갔는지 한번 분석 부탁드릴게요. 지난 월요일 날 저희가 라이브에서 가볍게 얘기를 나눠봤지만 어떤 요소들이 이제 이 경기에 좀 승패에 영향을 미쳤는지 좀 코치 필름을 찬찬히 훑어보면서 좀 파악을 해봤고요. 먼저 좀 각 팀의 좀 오펜스, 디펜스 입장에서 좀 설명을 해볼까 해요. 그래서 칩스 오펜스 입장에서 먼저 설명을 보면 사실 경기 초반에 조튜니의 공백 탓인지 인테리어에서는 뭐 제이본 하그리브에게 완전히 밀렸고 체이스 형, 닉 보사에게도 계속해서 빅플레이들을 허용을 하면서 굉장히 고전했잖아요. 특히 플레이오프 때 계속 보여주었던 어떤 그런 퀵 패싱 게임이 좀 프레드 워너와 드랙 그린로우의 어떤 빠른 판단력에 의해서 굉장히 실패된 플레이로 계속 연결이 됐고 전반전에는 3득점에 좀 그쳤죠. 근데 결국은 뭐 트래비스 켈시가 살아나고 패트릭 마홈스가 살아나고 또 패트릭 마홈스의 좀 발이 풀리면서 좀 경기를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뭐 개인적으로는 이번 경기에서 패트릭 마홈스의 어떤 발이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번 경기에서 이제 이 마홈스의 발이 풀릴 수 있었던 건 결국 닉 보사를 계속해서 공략했기 때문이라고 전 생각을 해요. 뭐 앤디 리드가 정말 노련한 준비를 해왔고 콜링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닉 보사의 플레이를 좀 파악을 하고 어, 완벽하게 카운터를 치는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플레이가 결국 칩스의 펌블이 나온 플레이인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칩스의 플레이 디자인과 닉 보사의 그 움직임을 좀 보시면 되는데 칩스는 사실 이 상황에서 의도적으로 닉 보사를 좀 블락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요. 이 플레이 말고도 사실 닉 보사를 블락하지 않는 러싱 플레이들이 계속해서 경기 중에 나오거든요. 근데 이때마다 닉 보사의 어떤 반응, 자기 자신이 블락되지 않은 상황에서 어떻게 좀 플레이를 하는지 그 반응을 보시면 닉 보사는 그 라이트 태클의 뒤를 항상 아주 가깝게 따라가면서 패트릭 마홈스를 공략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본인이 맡은 이 C갭을 바로 포기를 해버리고 러닝백을 따라가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거든요. 지금 이 플레이에서도 보시는 것처럼 본인의 이 C갭을 막는 게 아니라 그냥 쭉 따라가 버리죠, 러닝백을. 이런 어떤 움직임을 앤디 리드가 좀 잘 캐치해냈고 좀 역이용하는 모습들이 이제 좀 중요한 순간마다 또 나오는데요. 그 다음 플레이가 이제 그 하나의 예시라고 할 수 있는데 3쿼터에 나온 플레이입니다. 10대 3 상황에서 이제 10대 6으로 가는 중요한 플레이였죠. 트리플 옵션 플레이라고 저희가 흔히 얘기를 하는데 이번에도 좀 의도적으로 닉 보사를 좀 블락을 하지 않고 보사의 반응에 따른 플레이를 펼치는 거죠. 만약에 닉 보사가 본인에게 달려오면 마홈스는 러닝백에게 공을 건네주고 만약 러닝백을 따라가면 이제 플랫 쪽으로 빠진 83번 선수에게 좀 패스를 하거나 본인이 들고 달리는 선택지가 생기게 되는 그런 흔히 말해서 세 개의 옵션을 플레이하는 트리플 옵션 플레이가 생기는 거고요. 닉 보사가 좀 이번에도 C 갭을 완벽하게 포기하고 러닝백에게 달려갔기 때문에
마음스에게 너무나도 큰 공간이 생기는 걸 볼 수 있죠. 그 다음 플레이도 이제 이 경기에서 어찌 보면 가장 중요했던 순간에 나온 플레이인데요. 연장 후공 이제 고포이트 하는 상황이죠. 연장 후공 아주 중요한 이제 이 1야드를 가야 되는 상황인데 이제 앤디 리드는 닉 보사가 어떻게 반응할지를 이미 직전 플레이들을 통해서 다 파악을 하고 있었고 이번에도 또 같은 트리플 옵션 플레이를 콜합니다. 이제 똑같이 이제 닉 보사를 블락킹하지 않고요. 만약에 닉 보사가 본인에게 달려온다면 좀 러닝백에게 공을 건네는 선택지가 있을 거고 만약에 닉 보사가 늘 해왔던 것처럼 러닝백을 쫓으면 공을 들고 이제 87번 트래비스 켈시에게 패스를 하거나 직접 들고 달리는 그런 트리플 옵션 플레이입니다. 뭐 전 플레이와 아주 유사하고 지금까지 닉 보사가 보여줬던 그런 반응을 정확하게 카운터 치는 플레이인 거죠. 이번에도 닉 보사는 뭐 러닝백을 쫓느라고 본인이 맡은 이 C갭 공간을 크게 내주고 말았고 뭐 결국 마홈스는 아주 쉽게 컨버전을 성공합니다. 뭐 이 뒤의 결과는 모두 아시다시피 쉽게 전진을 하고 결국 터치다운을 성공해서 슈퍼볼 우승을 들어올리는 그런 모습이죠. 사실 뭐 칩스가 이런 마홈스의 발을 활용한 옵션 플레이를 좀 즐겨하는 팀은 아니지만 분명 닉 보사를 제어하기 위한 어떤 플랜이 필요했고 이 노림수가 좀 완벽하게 먹혀들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경기 내내 이제 닉 보사가 어떻게 플레이하는지 반응을 보고 이를 좀 완벽하게 좀 대응을 했다는 점에서 저는 뭐 앤디 리드를 가장 칭찬을 해주고 싶고요. 결국 이 모든 것들을 플레이할 수 있는 좀 마홈스의 다재다능함도 좀 같이 좀 칭찬을 해주고 싶어요.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는 좀 약간 반대편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 그러니까 치프스가 나이너스에 대응을 할 때 누구를 이제 가장 경계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닉보사라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일단 게임 플랜적인 측면에서 그래서 나이너스 같은 경우에는 치프스를 준비하면서 트래비스 캐시를 굉장히 많이 경계를 했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과거 여러 경기에서도 드러났지만 트래비스 캐시 같은 경우에는 번치로 이렇게 선수를 여러 명을 한꺼번에 배치한다고 하죠. 번치로 묶은 다음에 그 가운데 다른 동료들이 각기 다른 라우트로 이렇게 분기를 하면은 그때 발생하는 공간을 통해서 캐시가 플레이를 잘 만들어내는 설계를 많이 했었는데요. 이런 플레이도 많지만 앤드리드 같은 경우에는 이 트래비스 캐시라는 선수가 워낙 뛰어난 패스 캐스처로서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한쪽에 고립시킨다고 하죠. 아이솔레이션 시키고 이 선수를 타깃으로 삼는 플레이 역시도 선호하거든요. 그런데 이번 경기에서는 이 고립된 캐시를 누가 담당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을 거예요. 제가 이 말은 예전에 저희가 슈퍼볼 프리뷰할 때도 똑같이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 캐시를 누가 맡을 것이냐가 굉장히 고민일 것이다. 왜냐하면 니겔을 담당한 선수가 사이즈가 너무 작기도 하고 세이프티를 담당한 선수 같은 경우에는 영향이 떨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담당할지 모르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스티브 윌크스는 이번 경기에서 아예 캐시가 이렇게 혼자서 고립된 형태의 정렬을 했을 때 여기에 누굴 붙여버렸냐면은 프레드 워너를 그냥 붙여버려요. 그래서 아예 그냥 맨 커버리지를 시켜놓거든요. 근데 워너를 심지어 외곽에 이렇게 세워놓은 상태에서 커버 2를 가져가기도 해요. 커버 2 같은 경우에는 아시겠지만 미들 라인베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캐시에게는 우리의 이 주요 자원을 할당할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저희가 후토크에서도 가볍게 이야기를 하긴 했지만 이게 경기 내내 잘 통했거든요. 심지어 이 3쿼터 오프닝 드라이브 서드 앤 12 상황에서 패트릭 마홈스가 마르키스 발데스 스캐틀링에게 패스를 던지다가 자이어 브라운에게 이 인터셉션을 당하는 장면이 있었는데 이 장면도 똑같이 이런 플레이에서 나온 거였어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상황에서 뚫려버립니다. 그게 4쿼터 마지막 드라이브였는데요. 이 서드 앤 7 상황이었죠. 근데 재밌는 게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 인터셉션 장면 그때 칩스가 가져갔던 정렬이랑 이 서드 앤 세븐에서 트래비스 캐시가 빅플레이를 가져갔던 그 정렬 이 플레이의 정렬이 똑같아요. 그런데 인터셉션을 당한 플레이랑 이 마지막에 아주 결정적인 상황에서 아주 많은 야드 22야드 이상 가져갔을 때 그때 플레이랑 정렬이 똑같지만 플레이 디자인 자체가 바뀌어요. 인터셉션 장면에서는 번치건 컨셉이라는 것을 사용했었는데 이걸 안 쓰고요. 이 마지막 장면에서는 이 한쪽에 트래비스 캐시가 있고 반대쪽에 타이트엔드 노아 그레이가 있었는데 이 두 선수를 4야드 지점에서 이 크로싱을 시켜요. 그러니까 캐시가 크로서로 활용이 된 건데 이 섀도우 커버리지의 단점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 게 의도적으로 빠른 속도로 타깃이 내부로 레버리지를 가져가게 하고 커버리지를 담당하는 디펜서 같은 경우에는 경로에서 다른 오펜시브 플레이어랑 이렇게 의도적으로 만나게 하는 그런 디자인을 설계를 해요.
그렇게 함으로써 경로를 방해하게 하는 거죠. 결국에 이 플레이는 굉장히 큰 빅플레이로 연결이 되었고 칩스가 마지막에 뭐 터치다운을 못 시켜서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필드골을 가져가면서 연장전으로 돌입하는데 아주 결정적인 플레이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에디님께서 이 칩스가 닉보사에 대한 대처를 굉장히 잘 준비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다면 저는 반대로 나이너스는 좀 약간 캐시에 대해서 굉장히 철저하게 준비를 해왔다. 물론 아쉬운 플레이가 마지막에 나오긴 했지만 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네, 이제는 뭐 켈시와 프레드 워너는 사실 리그 최고의 선수들이다 보니까 뭐 어떻게 잘 준비를 하든 이 선수들이 정말 한 번의 플레이를 또 만들어낸다면 그게 또 경기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 항상 나오기 때문에 이게 좀 늘 스타들은 준비를 하지만 또 결국 또 어떻게 해낸다 이게 맞아요. 좀 결론 같아요. 네. 이번에는 이제 나이너스 오펜스 입장에 대해서 좀 말해볼게요. 또 많은 분들이 또 댓글로 아쉬움을 말씀해 주시고 계신데 나이너스 오펜스도 저도 좀 돌려보면서 굉장히 안타까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좀 러싱이 손쉽게 풀리지 않았다는 점에서 1차적으로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모두 다 아시다시피 러싱 기반의 오펜스를 운영하는 팀이잖아요. 네. 칩스는 이런 상대를 좀 맞이해서 좀 정규 시즌에서 활용이 아주 적었던 이 마이크 페넬 선수를 좀 적극적으로 기용을 했어요. 그래서 칩스 보통 옆에는 뭐 터션 와트라든지 데릭 나디란 선수가 들어오는데 이번 경기에서는 좀 마이크 페넬을 아주 적극적으로 기용을 하면서 좀 이런 나이너스의 트렌치에 좀 정면으로 좀 맞불을 놨고요. 지난 시간에도 언급했지만 뭐 얼리다운에서 러싱을 좀 잘 틀어막고 서드다운에서는 블리츠하는 좀 그런 전략을 갖고 나왔죠. 그래서 사실 뭐 페넬 존스의 조합이 트렌치에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패스 러쉬 움직임 자체가 이제 갭을 뚫고 들어가는 이 패스 러쉬보다 첫 번째로 해야 될 게 결국 갭을 컨트롤하는 모습을 통해서 좀 스크리미지 라인에서 좀 밀리지 않고 버티도록 이제 그렇게 코치들이 주문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이게 성공적으로 먹혀 들어갔고요. 결과적으로 나이너스는 31번의 러싱 시도에서 110 러싱 야드만 전진하면서 시도당 러싱 야드가 3.5야드에 그쳤습니다. 아이고. 정규 시즌에 나이너스 러싱 오펜스가 시도당 야드가 거의 4.8야드에 달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굉장히 고전한 거라고 볼 수 있고 전 여기에서 마이크 페넬과 크리스 존스의 어떤 이 스냅 후 첫 움직임이 결국 패스 러쉬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갭을 컨트롤하는 데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일단 생각을 하고요. 나이너스 입장에서는 이 러싱이 차단되었을 때 다운필드 패싱 게임으로 좀 풀어나가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뭐 디보 사뮤엘과 뭐 브랜든 아이육에게 계속해서 공을 줬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네. 이 두 선수들이 뭐 칩스 코너백들에게 굉장히 고전을 하면서 뭐 패스가 계속 실패를 했죠. 특히 이제 디보 사뮤엘에게 굉장히 많은 패스들이 갔는데 뭐 이거는 사실 디보 사뮤엘만의 문제라기보다는 퍼디랑 사뮤엘 사이의 어떤 커넥션 자체가 문제였던 것 같아요. 사뮤엘이 뭐 셰너한 스킴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맞지만 뭐 결국 이 야드 애프터 캐치 능력을 바탕으로 좀 빠른 템포로 공을 쥐어줬을 때 진가가 나오는 선수잖아요. 그래서 이 선수가 뭐 아주 뛰어난 라우트 러닝 능력으로 뭐 빽빽한 이 맨 커버리지를 이겨내는 모습이라든지 뭐 빠른 가속을 통해서 좀 직선적이고 긴 패스들을 잡아주는 그런 선수가 아니다 보니까 좀 이런 좀 다운필드 패싱 게임에서는 좀 굉장히 고전을 하지 않았나. 그래서 이 점이 굉장히 아쉽게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반대로 생각하면 뭐 칩스 디펜스도 이거를 알고 있었고 스크리미지 라인에서부터 아주 딱 붙어서 아주 빡빡하게 프레스 커버리지를 펼치면서 이제 퍼디가 좀 빠른 템포로 공을 뿌리는 거를 타단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지금 뭐 브록 퍼디의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어깨가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다 보니까 그렇게 뭐 10야드, 15야드, 20야드 아주 긴 사이드라인으로 가는 그런 패스들의 성공률이 좀 굉장히 낮은 선수기 때문에 이걸 잘 알고 있었죠. 그래서 결국 프레스 커버리지로 아주 그 초반에 타이밍을 잡는 데 좀 집중을 했던 것 같고요. 결과적으로는 대성공이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퍼디의 좀 빠른 템포의 패스를 차단하면서 일단 1차적으로 좀 그 플랜이 먹혀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그 다음은 이제 영상을 제가 준비했는데 이제 스페그놀러가 또 하나 준비한 건 결국 이제 퍼디의 발을 묶는 거였어요. 퍼디가 이제 플레이오프 경기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좀 어떤 패스가 좀
잘 원활하게 되지 않을 때 좀 본인의 발을 이용해서 또 스크램블 능력 그리고 러싱을 통해서 경기를 좀 풀어 나갔잖아요. 그 플레이들을 통해서 좀 드라이브의 지속 가능성을 좀 보여줬는데 이거 스페그놀론 이걸 또 잘 알고 있었고 계속해서 이제 쿼터백 스파잉을 시킵니다. 뭐 지금 첫 번째 영상에서는 지금 20번 저스틴 리드 선수의 움직임을 보시면 뭐 블리츠 하지 않고 퍼디가 이제 나가기만을 좀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 보이죠. 그 다음 영상도 마찬가지로 이제 쓰리맨 러쉬이고 이번엔 50번 윌리 게이 주니어의 움직임을 보시면 또 스파잉 하고 있다가 퍼디가 좀 뛸 때 따라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스페그놀로는 퍼디의 어떤 빠른 템포의 패싱을 첫 번째로 끊으려고 했고요. 두 번째는 퍼디가 본인의 발을 이용해서 뭔가를 만들려는 걸 좀 적극적으로 막았어요. 그래서 마지막 영상도 그렇고 두 번째 영상도 그렇고 계속해서 이 라인베커나 세이프티들에게 스파잉을 시키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마지막 영상도 같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윌리 게이가 블리츠하는 척 하지만 결국은 하지 않고 퍼디를 스파잉하는 모습이고요. 결국 이것도 조지 키틀에게 향한 패스가 실패를 하는 장면이죠. 뭐 칩스 입장에서는 확실한 플랜을 갖고 나온 거고 나이너스가 이 다운필드 패싱 게임에서 결국 야드 애프터 캐치 활용할 것을 알고 있었고 이를 과감하게 프레스 커버리지로 막아냈고 두 번째는 뭐 퍼디의 발을 끊었다. 이게 이제 어떤 나이너스가 보여준 그런 전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나이너스 오펜스의 구성을 보면 결국 뛰어난 라우트 러닝 능력을 바탕으로 해서 좀 다운필드 패싱 게임을 가져갈 수 있는 선수가 적잖아요. 브랜든 아이육 정도가 있는데 그 선수도 지금 이번 경기에서는 뭐 르자리어스 스니드와 트렌트 백더피에게 완전히 지워졌기 때문에 이거는 뭐 슈퍼볼에 대한 얘기는 아니지만 다음 시즌 다이노스 오펜스가 조금 더 이제 더 높은 곳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좀 리시버 영입이 또 필수가 아닌가 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경기에서 사실 정말 퍼디의 이 중단거리 패스들이 많이 실패를 했는데 좀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이 패스들이 좀 성공을 해줬다라고 한다면 뭐 이제 칩스의 어떤 플랜들을 또 완벽하게 깨부술 수 있었겠죠. 근데 퍼디의 어떤 한계라고 해야 될까요? 퍼디의 한계도 있었고 어떤 현재 라이너스 오펜스의 구성이 갖고 있는 그런 퍼스넬의 한계 뭐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 뭐 반대로 생각하면 또 칩스가 잘 준비해 온 거죠. 네 그리고 이제 뭐 마지막은 이제 블리츠에 대해서 저 얘기를 하고 싶은데 지난 시간에도 언급을 했다시피 이 서드다운에서 블리츠가 좀 굉장히 잘 디자인해 왔고 이게 정말 퍼디를 숨막히게 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아주 중요한 순간들마다 좀 블리츠가 좀 적중을 하면서 승리의 1등 공신은 결국 블리츠였죠. 지금 첫 번째 플레이는 이제 16대 16 이제 서드 앤 5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2분 남았을 때 플레이였고 만약에 나이너스가 이 플레이에서 컨버전을 했더라면 시간을 이제 다 태운 다음에 좀 여유롭게 필드골을 성공시키면서 승리를 했을지도 모르는 플레이예요. 근데 지난 라이브에서도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은 필드 왼쪽에서 쇄도를 하는 이 코너백 트렌트 맥더피에 의해서 막힌 플레이죠. 이 플레이를 보시면 러닝백 자리에 이제 조지 키틀 85번 조지 키틀이 정렬을 하고 있고요. 키틀이 이제 스냅 직후에 왼쪽은 사실 쳐다도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뭔가 좀 자세히 살펴봤는데 나이너스 입장에서 좀 설명을 해볼게요. 아마 이제 키틀의 프로텍션 어사이먼트라고 하죠. 이제 프로텍션의 어떤 책임은 오른쪽에서 오는 블리츠를 픽업하는 거였을 거예요. 사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필드 오른쪽에 보시면 나이너스가 리시버 2명을 정렬해놨고 그 앞에 이제 칩스 선수들이 크리스 존스를 제외하면 3명이 밀집해 있고요. 그 뒤에 이제 세이프티까지 있죠. 그럼 나이너스 입장에서는 2명의 리시버를 수비할 수 있는 선수는 4명의 수비가 되는 거고요. 이제 2명의 리시버에게 2명의 수비가 붙는다라고 가정하면 나머지 2명이 남죠. 그래서 결국 크리스 존스와 나머지 2명이 이제 블리츠를 할 가능성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 조지 키틀을 오른쪽에다 갖다 놓지 않으면 3대3 매치가 성립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 2명이 같이 블리츠를 할 경우 키틀이 붙어야만 3대3 매치가 돼서 이 블리츠를 픽업할 수 있기 때문에 일종의 어떤 안전 장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키틀이 결국 스냅
직후에는 오른쪽을 볼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요. 그럼 또 왜 이제 왼쪽은 어떠냐라고 하면 이제 센터와 노즈 태클이 지금 페이스 투 페이스로 매치가 되어 있고 레프트 가드와 레프트 태클 앞에 좀 두 명의 선수가 매치되어 있는 게 매치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죠. 그러면 이제 오른쪽에서 이제 혹시 모를 이런 위험에 대비했듯이 왼쪽에도 그런 장치를 만들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잖아요. 이제 그게 바로 이제 브랜든 아이육의 이번 핫 라우트라고 하는 건데요. 핫 라우트가 이제 블리츠가 올 경우를 대비해서 좀 굉장히 빠른 패스를 주는 굉장히 빠른 브레이킹을 통해서 그런 공간을 만들어내고 빠르게 패스를 뿌리는 그런 전략인데 만약 트렌트 맥더피가 쇄도해올 경우에 지금 3대 4로 수적 열세가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맥더피가 나온 공간을 이제 브랜든 아이육이 빠르게 브레이킹을 하면서 이 슬랜트 라우트로 들어가면서 퍼디는 이를 바로 노려야 하는 게 이제 이 왼쪽 상황에서의 안전 장치인 거죠. 그래서 결국은 퍼디의 스냅 직후 상황을 보시면 바로 시선이 왼쪽을 향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맥더피가 달려오는 것을 확인을 하고요. 근데 바로 아이유에게 던지를 못하고 그 뒤에 공간으로 쇄도해오는 이 주한 제임스에게 공을 던지려고 합니다. 이게 약간 프레임 단위로 끊어보시면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주 살짝 멈칫을 합니다. 사실 보자마자 바로 핫 라우트에게 던졌으면 브랜든 아이유에게 엄청난 공간이 열려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아마 이 플레이는 컨버전을 성공했을 거라고 저는 보는데 다른 각도에서 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빠르실 것 같습니다. 아주 잠깐 멈칫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퍼디의 움직임을 읽자마자 바로 스로잉 모션에 들어갔어야만 이 패스가 성공했을 것 같은데 퍼디의 어찌 보면 이거는 사실 누구의 프로텍션의 잘못이라기보다는 저는 이 플레이의 실패는 결국 퍼디에게 1차적인 책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주 그 짧은 찰나를 놓친 잘못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뭐 이 상황에서 컨버전을 해내지 못하면서 어떤 플레이가 결국 연장전으로 가게 됐고 이제 연장전 가장 중요한 상황에서도 또 결국 블리츠로 인한 플레이 실패가 나오면서 필드골을 차게 되는 상황이죠. 연장전 성공 상황이고 서드 앤 포 상황입니다. 여기서도 이제 블리츠를 성공하고 결국 터치다운에 실패하는 거잖아요. 이번에는 조금 더 자세히 나이너스 입장에서 어떤 플레이의 이 의도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제가 플레이북을 좀 그려왔는데 나이너스의 이 플레이 의도는 일단 풀링 액션을 활용한 플레이 액션이었고요. 지금 플레이북에서 보실 수 있는 것처럼 센터가 풀링을 하고 85번 조지 키틀 이 타이트엔드가 블락킹 액션을 한 다음에 캐치를 받아내는 일명 이제 타이트엔드 릭 플레이라고 하죠. 그런 플레이였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플레이가 제대로 진행이 됐다면 퍼디는 이제 블락 후에 패스를 받을 준비를 하는 이제 조지 키틀에게 공을 던지면 되는 플레이였습니다. 그래서 뭐 서드 앤 포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마 짧은 야드만 필요했고 이런 플레이를 좀 콜한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이제 라이트 태클은 지금 이 플레이북에서 보시는 것처럼 바로 앞에 있는 이 크리스 존스를 막는 게 아마 이제 어사이먼트였는데 지금 그 다음 영상을 보시면 프로텍션 상의 미스가 나옵니다. 사실 이 라이트 태클 이 콜튼 맥키비츠가 눈앞에 있는 존스만 막아줬으면 이 플레이는 전 성공했을 거라고 보거든요. 애초에 이 플레이 자체는 조지 키틀이 가장 외곽에 위치한 이 엣지 선수 56번 조지 칼라프티스를 블락킹하는 액션을 하고 패스를 받는 플레이이기 때문에 그 옆에 있는 이 콜튼 맥키비츠 라이트 태클은 크리스 존스만 막아줬으면 되는 플레이인데요. 갑자기 스냅 직후를 보시면 56번 조지 칼라프티스에게 눈을 돌려버리죠. 플레이 디자인 자체가 엣지는 타이텐드가 막아야 되는 그런 디자인인데 아마 프로텍션 콜에서 좀 약간 소통의 오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이 플레이는 아주 손쉬운 칩스의 수비 성공이 됐고요. 칩스 입장에서 보면 사실 그 뒤에 20번 저스틴 리드까지 지금 블리츠를 보낸 상황이었기 때문에 만약에 이 맥키비츠가 제대로 블락을 성공을 했더라면 아마 저 공간이 비어 있었을 것이고 키틀이 좀 손쉽게 컨버전을 획득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칩스 입장에서는 좀 위험했을 법한 상황인데 어떤 라이너스의 이 라이트 태클의 실수로서 결국 플레이 성공이 됐고요. 뭐 슈퍼볼 프리뷰에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나이너스의 오펜스 라인과 이 러닝백들이 계속해서 좀 프로텍션에 대해서 확실히 좀 준비를 하지 못하는 모습들을 계속해서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라이언스 경기에서도 그랬고 역할이 꼬인다거나 확실히 좀 처리되지 못하는 모습들이 퍼디에게 계속해서 프레셔를 허용한 부분이 플레이오프 내내 좀 나왔었는데 이 부분을 좀 더 준비가 확실하게 돼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들고요. 뭐 이 두 번의 블리츠가 결국 중요한 순간에 나왔다. 그리고 중요한 순간에 다 수비에 성공이 됐다라는 점에서 결국은 뭐 칩스의 디펜스가 잘 준비해 온 거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앞서서 이제 안성준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나이너스 오펜시브 라인맨들의 미스 커뮤니케이션이 너무 결정적이었다라는 부분이 정말 이 중요한 순간에 크게 작용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지난 그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칩스의 어떤 블리츠 디자인, 특히 이번 시즌에는 한 11.3% 정도 코너백 블리츠를 적극적으로 이제 활용하는 상황에서 효과를 보는 게 굉장히 좀 이번 경기에서도 유효했기 때문에 승리를 가져갈 수 있었다라는 그런 판단이 들었습니다. 다시 봐도 이 마지막 블리츠 장면은 참 크리티컬하네요. 칩스 입장에서도 굉장히 용감했네요. 네, 아마 블락홀을 좀 잘못 들었던 것 같아요. 진실은 사실 아무도 모르지만 아마 찬이 풋볼님 말씀해주신 것처럼 블락홀을 잘못 알아들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플레이 디자인 자체가 지금 저렇게 돼 있는데 진짜 잘 이해가 안 되는 플레이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어떤 경기 양상으로 흘러갔고 어떤 포인트로 인해서 칩스가 승리하고 나이너스가 패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자, 그러면 다음으로는 저희가 각자 이번 경기에서 가장 눈에 띄었던 선수 또는 그룹에 대해서 선정을 해봤는데 스포를 해버렸네요. 이 에디님께서 꼽아주신 이번 경기 가장 뛰어난 선수 또는 그룹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이제 일단 칩스의 이 코너백 그룹을 꼽았고 그 중에서는 트렌트 맥더피가 이번 경기 최우수 선수가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이 스페그놀로의 어떤 플랜들은 결국 다 코너백들이 아주 뛰어난 맨 커버리지를 보여줘야만 가능한 것들이기 때문에 애초에 이 코너백들의 활약이 없었더라면 지금 이 칩스 디펜스의 퍼포먼스가 안 나왔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뭐 디보 사뮤엘과 브랜든 아이육을 이 정도로 제어했다라는 점 크게 칭찬을 하고 싶고 이 경기 전 경기에서도 그랬고 전전 경기에서도 그랬지만 뛰어난 리시버들을 계속해서 잘 막아줬다는 점. 그래서 경기 어떤 플랜적으로 봤을 때 이 선수들의 활약이 아주 기본에 깔려 있어야 됐다라고 그렇기 때문에 전 최우 선수로 선정을 했고요. 네. 뭐 사실 이 선수가 이번 시즌 올프로 퍼스트 팀에 뽑혔잖아요. 네. 살짝 처음에 의아하다는 반응이 있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저도 사실 좀 의아하긴 했어요. 뭐 이 선수가 아주 뛰어난 맨 커버리지 능력을 보유했고 잘하긴 했지만 올프로 퍼스트팀에 들 정도인가라는 생각이 반쯤 있었는데 이번 플레이오프 때 좀 완벽하게 좀 증명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스니드도 잘하긴 했지만 또 스페그놀로의 어떤 이 블리츠 네. 전술에 있어서 또 핵심적인 역할을 한 선수다 보니까 확실히 좀 맥더피에게 전 MVP를 주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 두 콤비의 활약이 정말 두드러진 플레이오프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슈퍼볼에서 세운 스탯만 봐도 이게 코너백 스탯이 맞죠?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어서 저의 의견을 한번 말씀드려보자면 좀 패배하긴 했지만 나이너스 입장에서는 역시 레프트 태클 트렌트 윌리엄스라는 말이 나온 경기였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좀 약간 승자 입장인 치프스에서 봤을 때는 뭐 런디펜스에서 극강의 모습을 보여준 저는 이선의 라인베커 리우 시넬이라거나 좀 색은 없었지만 내각에서 정말 파괴적인 모습을 보여주었던 그 크리스 존스도 정말 대단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에디님 의견에 이어서 스페그놀로 세컨더리진의 어떤 좀 페르소나와 같은 그런 다재다능한 코너 트렌트 맥더피의 커버리지 그리고 좀 4쿼터 후반에 기가 막힌 쿼터백 히트를 기록한 블리츠 플레이도 굉장히 좀 인상적이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저는 약간 그 언성 히어로 느낌으로 이 라인베커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맡고 있는 닉 볼튼을 꼽아봤습니다. 사실 닉 볼튼이 이 플레이오프에서 최고의 경기를 펼친 건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 선수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앤디 리드와 스페그놀로도 칩스 디펜스의 중심은 닉 볼튼이다라고 언급을 했을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선수인데 좀 포지션이만큼 눈에 잘 안 들어오는 건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볼튼의 경우에는 미들레인지에 대한 커버리지도 굉장히 능숙할 뿐만 아니라 이 쿼터백 스파잉을 통해서 쿼터백이 런을 할 경우에 대비할 수도 있고 또 라인이 이 노즈 쉐이드 정렬이라고 하죠. 이 태클이 바로 앞에 이렇게 센터랑 이렇게 얼굴 맞대고 있는 거를 이제 제로 테크닉이라고 그러고 어깨 바깥쪽에 이렇게 걸치고 있으면 이걸 원 테크닉 또는 이걸 센터 쉐이드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때 태클의 무게 중심이 센터의 외곽 쪽으로 가져가면은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무게 중심이 갈 수밖에 없는데 이 공간을 닉 볼튼이 직접 블리츠를 하는 플레이를 굉장히 잘 보여줘요. 그리고 잘해요. 굉장히 폭발적이고 이번 경기에서도 그런 모습이 나왔어요. 태클링 테크닉이 워낙 뛰어나기 때문에 쿼터백을 히트하거나 색을 기록하는데도 능하죠. 이러니까 이 상대 입장에서는 이런 전천후 플레이의 역할을 예측하고 대응하기가 정말 어려워요. 판단력도 정말 빠르고요. 커뮤니케이션도 능해요. 중요하진 않은 장면인데 제가 그냥 준비한 필름이 하나 있습니다. 이 앞서서 뭐 에디님께서도 그렇고 안성준님께서도 나이너스의 오펜시브 라인은 굉장히 커뮤니케이션이 안 됐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반대로 그러면은 칩스의 세컨더리 진 2선 3선의 커뮤니케이션은 어땠냐? 저는 굉장히 좋았다고 생각하는 게 그 대표적인 플레이가 바로 이거라고 생각해요. 중요한 장면은 아니에요. 근데 굉장히 영리하고 볼튼의 상황 판단이 좋았다라고 할까라고 해서 그런 생각이 들어서 가져왔어요. 이 3쿼터 두 번째 나이너스의 드라이브였는데요. 퍼스트 다운 상황인데요. 스냅프의 플레이 액션을 일단 확인해요. 근데 이게 2선에 있는 선수들은 트렌치에서 막 이렇게 치고받는 선수들이 막 싸우느냐고 이게 잘 안 보일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저도 에디님처럼 프레임 다드를 끌어봤는데 이 갭 사이로 아주 빠르게 볼튼이 이거 패스네라고 판단하고 움직이는 게 보여요. 이 페이크 핸드오프라는 걸 보거든요. 근데 그때 판단이 정말 순식간에 이루어지는데 그래서 핸드오프 모션이 끝나기도 전에 힙을 왼쪽으로 돌려요. 그래서 퍼디를 바로 쫓아가요. 근데 재밌게도 이 퍼디가 롤아웃을 할 거잖아요. 그러면은 다운필드를 등진 상태로 돈단 말이에요. 근데 이때 닉 볼튼도 같이 몸을 돌려가지고 다운필드에서 순식간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파악을 해요. 그리고 나서 원래 타이트엔드처럼 정렬하고 있었던 카일 유스책에 대해서 다른 이 선수에게 유연하게 이제 커버리지를 하라고 이제 맥더피한테 지시를 해요. 그리고 본인은 중앙에 있는 굉장히 광활한 공간에 되게 애매하게 있어요. 퍼디가 어떤 다음 대처를 하더라도 이렇게 유동성 있게 대응할 수 있는 상태의 포지션을 잡아버리거든요. 그러니까 퍼디가 패스를 줄 데가 없는 거예요. 결국에 이 플레이는 이 라인베커 리오 시넬이 8야드 태클 폴로스를 만들어내면서 성공적으로 디펜스를 하는데 성공을 합니다. 그리고 이 드라이브는 결국에는 펀트로 끝나거든요. 이렇게 저는 중앙에서 무게를 잡아줘야 되는 이 미들 라인베커의 순간적인 판단력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실행력이 굉장히 눈에 들어온다고 생각을 했고요. 이런 화려하진 않지만 이런 모습들이 쌓이고 쌓여서 현재 지금 칩스의 디펜스를 단단하게 만들어주고 유지해주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번 뭐 슈퍼볼도 슈퍼볼이지만 전 약간 플레이오프까지 툭 쳐서 이 닉 볼튼을 최우수 선수로 한번 선정을 해봤습니다. 볼튼 사실 처음 드래프트 됐을 때부터 주전으로 뛰었고 뭐 지금도 워낙 뛰어난 선수고 사실 이번에 윌리 게이가 떠날 것 같다는 예상이 많은데 그 옆에 또 어떤 선수가 올지 기대가 많이 됩니다. 어느 팀이든 디펜스가 아주 위대하게 단단하게 구축되는 팀을 보면은 화려하게 빛나진 않지만 그 가운데서 굉장히 리더십 넘치고 팀의 중심을 잘 잡아주는 라인베커들이 언제나 있었거든요. 그쵸. 언제나. 그런데 지금도 그렇습니다. 네, 지금도 그렇죠. 그래서 좀 약간 상대적으로 주목은 덜 받긴 하지만 이 닉 볼튼이 정말 이 칩스에서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저는 이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물론 뭐 풋볼을 워낙 뭐 수준 높게 보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그래도 혹시 모르는 분들이 계실까봐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프레드 워너나 로관 스미스처럼 뭔가 눈에 띄거나 좀 플레이 메이킹을 적극적으로 하는 스타일은 아니지만 말씀해주신 것처럼 좀 눈에 보이지 않은 곳에서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게 저희가 또 이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그냥 제가 요거 재밌을 것 같아서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 이 칩스가 이제 앤디 리드와 이 패트릭 마홈즈의 시대로 접어오면서 정말 처음에는 정말 상징과 같은 선수였잖아요. 이 타이릭 힐이 정말 막대한 대가를 받고 마이애미 돌핀스로 떠났는데 이 타이릭 힐의 유산을 한번 살펴보자라는 마음에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일단 타이릭 힐의 트레이드를 통해서 얻은 이제 지명권을 가지고
캔자스시티 칩스는 저희가 오늘 하루 종일 얘기했던 트렌트 맥더피, 뭐 리시버 스카이 무어, 데리언 킨나드, 라시 라이스, 그다음에 지금은 테네시로 떠났지만 키온드레 코번 같은 선수들을 데리고 왔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 타이릭 힐의 빈자리 니네 도대체 어떻게 채울래? 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었는데 성적은 플레이오프에서 7승 0패 두 번의 슈퍼볼 우승. 야, 저 말도 안 되는 기록을 세웠단 말이에요. 아, 요거에 대해서 좀 시청자분들의 의견도 들어보고 싶고 에드님께서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의견 들어보고 싶어요. 이게 타이릭 힐이 갈 당시에 아마 드반테 아담스가 먼저 갔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아담스가 가고 나서 사실 패커스도 따져보면 나쁘지 않은 성적을 기록했어요. 이게 결국 두 팀 다 와이드 리시버에게 아주 거대한 막대한 돈을 좀 줄 수 없는 상황이었고 주기 싫어서 보낸 거잖아요. 이게 와이드 리시버가 많은 돈을 받는 게 네. 지금 당연한 시대가 왔는데 지금 결과론적으로는 그 두 선수들이 간 팀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나를 좀 보면 이게 뭐 이 칩스랑 패커스의 어떤 선택이 틀린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맞는 선택이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막 진짜 비싼 돈을 줄 바에는 오히려 픽을 챙기는 그런 부분도 이제는 좀 더 이해를 받아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래서 이제 네. 저스틴 제퍼슨도 이제 앞두고 있잖아요, 계약을. 네. 그 선수도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봐야겠죠. 맞아요. 그러니까 결과가 이렇게 되고 나니까 일단 바이킹스 입장에서도 굉장히 좀 고민이 많을 것 같아요. 사실 저희가 미네소타 바이킹스가 그래서 어떤 무브를 취해야 될까라고 예상하는 방송도 예전에 한번 했었잖아요. 그랬을 때 저랑 이제 에드님이랑 의견이 갈리긴 했었는데 근데 참 애매할 것 같아요. 진짜 슈퍼스타라고 해서 이 쿼터백이 받는 어떤 금액을 근 2년간 리시버들에게 슈퍼스타 리시버들에게 주어지고 있는데 정말 결과가 생각보다 그렇게 이게 효율성이 좋지 않은데라고 판단을 하는 팀도 분명히 이제 생길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다음 시즌에 이제 리시버들의 어떤 이 셀러리 동향 같은 것도 한번 살펴보면서 이 슈퍼볼의 결과가 어떤 식으로 영향을 끼쳤을지 좀 많이 궁금해집니다. 약간 힐이 있었으면 점수 많이 주고 많이 땄을 듯 하셨는데 그것도 또 맞는 것 같네요. 물론 힐의 능력을 폄하하겠다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렇죠. 저희가 이제 NFL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이 주어진 자원 안에서 얼마큼 이걸 효율성 있게 잘 활용하느냐가 중요한 싸움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논의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 생각해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종성님, 결국 패커스든 칩스든 프런트 드래프의 안목이 높아서 가능한 것 했던 것 아닌가 싶네요. 물론 이 말씀에도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렇죠. 이제 그들이 판단하기에는 우리 프론트 오피스가 좋은 선수 뽑아올 수 있는 그런 어떤 자신감이 있으니까 선택을 했겠죠. 맞습니다. 특히 칩스의 드래프트는 뭐 리그 최고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뭐 스카이모어는 거의 버스트의 가능성이 높아지긴 했지만 이 픽으로 트렌트 맥더피와 라시 라이스를 뽑았다는 것 자체가 프런트의 능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방송하면서 종종 이렇게 좀 약간 여러분들이랑 이렇게 논의할 수 있는 그런 주제 이렇게 종종 이렇게 꺼내 볼게요 한번. 이런 거 좋죠. 댓글창에서 막 투기장 만들어지고 저는 그런 방송을 지향합니다. 답이 정해지지 않은 그런 그렇죠. 그래서 이제 각자 이제 막 진짜 상상의 나라를 펼치면서 이러다 보면은 뭐 새로운 시선도 생기는 거고 좀 풋볼도 좀 더 재밌게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슈퍼볼에 대해서 필름 분석하는 방송 이렇게 준비를 해봤고요. 어떻게 필름 분석 해보시면서 뭐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또 정규 시즌 마지막 위클리 NFL 하시면서 어떤 소감 같은 거 있으시면은 한번 말씀 부탁드릴게요. 뭐 이번 경기 자체를 놓고 보면 두 팀 다 정말 준비를 잘 해왔는데 진짜 한 끗 차이였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한 끗 차이를 결국 결정하는 것도 어떤 코치진들의 어떤 디테일에서 좀 많이 갈렸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팀의 재능이 좀 많고 이제 위로 올라갈 일만 남았다면 진짜 코치들의 어떤 아주 한 끗 그 디테일이 진짜 중요해지는구나. 이거를 이번 플레이오프 때 좀 다시 느꼈던 것 같고요. 캔자스시티가 이제 3핏에 도전을 할 텐데 앤디 리드의 어떤 디테일과 이 스패그놀의 디테일을 진짜 보면 볼수록 약간 대단한 것 같고 3핏 진짜 절대 불가능한 게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
진짜 좀 무섭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번 슈퍼볼을 보면서 참 반면교사 삼는 팀도 정말 많을 것 같기도 하고, 저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 풋볼이란 것은 어떤 선수들의 뛰어난 신체 능력도 중요하지만 진짜 이게 코치들의 싸움이구나. 코칭이 어떻게 잘 이루어지느냐, 상대의 약점을 얼만큼 집요하게 파고들고 우리의 강점을 어떻게 극대화시키느냐가 정말 중요한 경기였다. 뭐 이번 경기뿐만 아니라 플레이오프 자체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더 코치들에 대한 평가가 더 높아지는 그런 좀 리그의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특히 이번 시즌처럼 그동안 리그를 지배했던 위대한 코치들, 대학 리그까지 지배했던 위대한 코치가 이게 대거 은퇴하는 굉장히 유례없는 시즌을 맞이하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다음 시즌은 또 코치들이 어떤 식으로 이 리그를 꾸려 나갈지 정말 기대가 많이 되는 그런 슈퍼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스페그놀로가 또 재계약까지 했잖아요. 맞아요. 오늘 나왔죠, 그 뉴스. 네. 칩스는 진짜 너무 좋을 것 같네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현명한 선택일 수가 있어요. 자기가 이렇게 전술가로서는 뛰어나지만 내가 모두를 라커룸에서 휘어잡는 리더가 아니라면 차라리 그런 슈퍼볼 가능성이 있는 팀에서 어떤 전술 코치로 남아 있는 게 오히려 좋은 선택일 수도 있죠. 진짜 좋은 선택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전술가로 활약하다가 뛰쳐나가가지고 실패하는 케이스가 워낙 많다 보니까 너무 많죠. 너무 많죠. 네, 저희가 그래서 오늘 방송은 이렇게 준비를 해봤고요. 일단 2023-24 시즌 위클리 NFL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이제 뭐 다음 주에도 다다음 주에도 NFL과 관련돼서 추가적으로 오프 시즌에 대비한 여러 가지 방송 많이 준비할 테니까 많이 응원해 주시고 와주셔서 같이 의견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저는 물론 에디님이 이렇게 좋은 내용을 전달해 주시는 어떤 창구의 역할을 하는 것도 굉장히 좋지만 다른 분들 의견 같이 듣는 것도 너무 좋은 것 같거든요. 이렇게 의견 나오는 중에 제가 얻는 인사이트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서 좀 더 소통을 많이 하는 그런 방송이 되길 바라봅니다. 네, 그럼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할까요? 네, 한 시즌 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고 많이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그럼 저도 다음 시즌에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 드리면서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좋은 네. 밤 되세요.